안녕하세요. 또 김관기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금융부채를 면하게 해주는 파산제도가 많이 알려진 듯 합니다. 빚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광고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요. 전철역에도 있고 인터넷상에도 있습니다. 전단지로도 많이 나오죠. 개인이 부채를 면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개념인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광고 덕분에 여러 사람이 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파산보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지금은 대량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채무자를 보호하여 이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죠. 도대체 왜 부채를 면해 주느냐 이런 식의 근본적인 물음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은 개인이 과거에 주로 금융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지적해 두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채무자가 이 파산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보호받는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는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보완하면서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죠. 첫째,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통해서 과거의 채무로부터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채무로부터 벗어납니다. 물론 조세채권이나 손해배상 채무라든가 또는 부양료 채무라든가 이런 일부는 파산 절차를 투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보호받죠. 그 결과 근로하는 채무자는 돈을 벌어서 이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에 포함되는 채무는 싹 면하고 다만 국가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공익적인 면이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어, 은행에다가 빚을 지고 있으면서 200만 원씩 막 상환하다가 이 자식에 대한 자식의 그 유치원 비용이라든가 부양료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못 주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다른 채무를 싸그리 취소함으로써 이 국가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부양들을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조금 공익적인 면이 있죠. 이것 자체도. 두 번째입니다. 당초부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흔히 면제재산이라고 기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이런 소액의 임대차 보증금은 전부 면제재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채권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죠. 또 현금, 예금 18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퇴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것들은 장차 채무자가 사회 안전망의 부담을 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죠. 국민연금 같은 거 압류 못합니다.
소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은 채무자가 뭐 상당히 겁내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군요. 그러니까 일단 월세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보증금을 건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장래 벌어서 얻는 재산은 채무자가 그대로 지킨다. 이거를 흔히 신득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 묻지 않습니다. 상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이 파산 절차 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그것은 채무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서두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 이유에 대해서 역시 좋은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하나 인용해 두고자 합니다. 시몬느 베이유라는 분이죠. 프랑스에서 장관도 하시고 판사도 한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말을 엘리자베스 워런, 웨스트브룩, 포터 뭐 이런 분들이 쓴 교과서 제일 먼저 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쳐다봐도 돈이라는 것이 생긴 이래 빚이라는 현상이 꾸준히 저질러온 파괴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아테네 솔론과 스파르타의 윌크루스 둘 다 개혁을 행함에 있어 부채의 취소를 주된 요소로 삼았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이 작은 도시들은 부채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운동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었다. 로마의 평민들이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얻어낸 혁명은 채무자들의 연체가 널리 퍼져 점점 더 많은 채무자들이 노예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 상황에 근원이 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혁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채의 일부라도 취소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평민 한 사람이 노예로 전락한다면 로마는 한 사람의 병사를 잃었기 때문이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죠. 참 로마 시대에는 강제집행법이 뭐 일종의 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가둬놨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돈을 안 갚으면은 채무자를 죽여서 시체를 나눠 가질 수도 있었고 또 노예로 팔아서 그 대가를 채권자들이 나누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게 12표법의 한 조항이죠. 끔찍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의 뭐 심장 가까이에서 살을 도려낸다는 그런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로마법의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통은 노예가 됐겠죠. 뭐 빚을 피해 갖고 노예로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노예는 병역 의무를 안 지죠. 납세 의무도 안 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이잖아요. 그럼 평민 한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다면 로마는 한 사람의 병사를 잃는다.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대에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유인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자유인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나라가 허약해지겠죠.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이 부채에 예속돼서 노예 같은 삶을 산다면 뭐 코미디에 나오는 대로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어찌됐든 조금 모순되는 얘기지만은 빚을 갚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런데 빚을 갚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회 질서에 필요하다.
몇백 년에 걸쳐 인류는 인식하지 못한 채 이들 두 모순되는 필요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왔다. 불행하게도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외견상 정당한 이익을 수도 없이 많이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요 사태와 폭력적인 조치 없이는 인정받기 힘들다. 채무자들이 소요 사태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 빚을 면하는 것은 정당하게 인정받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륙법의 전통, 그러니까 로마법의 전통이 바로 이 프랑스에 지속됐다는 그 역사적인 그 상황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몬 르베이유 이 사람은 프랑스 판사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채무자의 면책 제도가 그 최근까지 없었다고 그럽니다. 면책 제도가 인정되는 건 주로 영국, 미국 제도지요. 다음 슬라이드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